갑작스레 내리기 시작한 소나기. 师傅，八灵桥接着走。师傅，怎么最近天天下雨呢？到季节了，秋天了嘛，每年这个季节都该下雨了。是吗？下雨也好。对，许昌来说，它是个农业城市，刚好下完雨，等2天该种麦子了。对，到了是吧？对，这个好的。 강공사 좋죠. 조조와 유비가 영웅을 논했다는 청매정과 조조가 가늘을 배웅한 곳이라는 파릉교가 이곳에 있죠. 빠링桥. 안으로 들어서자 가운데 커다란 죽간 형태의 비석이 눈에 띕니다. 간우사 조승상서. 간우가 조조에게 이별을 고하고 유비에게로 돌아가고자 남겼다는 서신이군요. 요즘은 일신상의 사유 한마디면 되는걸. 간우는 뭐라 이리 길게 썼을까? 가만히 보건대 해는 하늘 위에 있고 마음은 사람 안에 있어. 해는 하늘 위에서 널리 만방을 비추고 마음은 사람 안에서 정성을 나타내니 정성은 곧 신의입니다. 제가 조군께 항복하던 날 주군이 돌아가셨으면 보필하겠지만 주군이 살아계시면 돌아가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새로이 승상께 종례를 받았으나 오래도록 주군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주군과는 오래된 우리인지라 은혜를 갚을 수는 있으나 우리는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주군의 소식을 알게 되었으니 도리를 세워 찾아가길 바랍니다. 백마에서 알량을 베고 난패에서 문추를 베었으니 승상의 두터운 은혜에 충분히 갚은 바가 있고 하사하신 재물들도 모두 봉하여 남겨두었으니 엎드려 바라건대 승상께서 이를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간우가 승상부 아래에서 큰 절을 올립니다. 춘가위를 중히 여긴 간우의 성격과 유비에게로 돌아가려는 굳은 의지를 나타내고 있지만 사실 이게 정말로 간우가 쓴 것인지는 알 수 없죠. 파릉교에서 조조와 간우가 이별하는 모습을 만들어 놓은 조각상. 매서운 눈빛으로 간우를 바라보는 조죽은 장수들. 금방이라도 간우에게 달려들 것 같은 기세가 느껴집니다. 그들의 기세는 개의치 않는 듯 끝까지 예를 갖추고 있는 조조와 간우의 모습. 배송진은 삼국지 족속 간우전에 줄을 달아 조조는 간우가 떠날 것을 알고 간우를 쫓지 않아 그의 의리가 이루어지게 됐으니 이는 실로 훌륭한 행동이라 평한 바 있죠. 유비가 조조에게 몸을 의탁하고 있던 시절 썰한잔하자며 유비를 초청해 푸른 매실로 담근 술을 마시며 영웅을 논하다 조조가 유비에게 말하죠. 지금 천하의 영웅은 바로 그대와 나 조조뿐이요. 깜짝 놀란 유비. 수저까지 떨어뜨리고 마는데 이 이야기를 재현해 놓은 곳이 바로 이곳 청매정이죠. 이는 삼국지 족서 선주전에 기록되어 있는 실제 이야기인데 배송지가 인용한 하양국지에는 유비가 수저를 떨어뜨린 다음 이야기를 이렇게 전하고 있죠. 마침 천둥번개가 치자 유비가 조조에게 말했다. 성인이 말하길 빠른 천둥과 매서운 바람이 불면 반드시 낯빛이 바뀐다라더니 실로 맞는 말이군요. 천둥 한 번의 미세가 가히 사람을 놀라게 하다니요. 영민하고 날카로운 조조가 유비의 정치적 욕망을 떠보기 위한 장면으로 유비는 조조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천둥 소리에 겁먹은 연기로 해석되고 있죠. 위기를 모면한 유비의 처세술이 돋보이는 장면이랄까? 그러나 저는 이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를 조조와 유비 입장에서 다르게 해석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내피셜 주의해주시고요. 먼저 조조 입장부터 보시죠. 과연 조조는 유비를 의심했던 걸까? 조조는 왜 유비를 영웅이라 했을까? 조조가 정말로 유비를 영웅이라 생각했다면 유비의 무엇이 그를 영웅이라 생각하게 만들었을까? 후한말 혼란스러웠던 정세를 한번 살펴보시죠. 동탁이 천자를 협박해 장안으로 천도하는 시작된 근우 할거의 시대. 양육강식의 세상이 본격적으로 열린 것이죠. 이 시기 특징을 보자면 동맹관계에서 뒤통수 치고 온갖 겉모습을 벌이며 서로를 믿지 못하는 상황 속에 또 협력하는 현대인들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할 상황들이 곳곳에서 발생한다는 것이죠. 자 보시죠. 원소가 유주몽 유우를 한계로 옹립하고자 했는데 조조가 거절했다. 조조가 크게 웃으며 당신 말을 듣지 않겠소 라고 말했다. 원소는 사람을 보내 조조를 설득하며 말하길 지금 원소의 세력이 강성하거늘 천하군왕 중 누가 원소와 비할 수 있겠소. 조조는 응하지 않았고 원소를 주멸할 뜻을 품었다. 그러나 그들의 사이는 더욱 돈독해졌죠. 원소는 흑산전 토벌에 공을 세운 조조를 동근 태세로 삼았고 이어 원소와 조조가 연합하자 그 파괴력은 어마어마해졌죠. 192년 겨울 원수가 원소 사이에 불화가 생기자 원술이 공순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공순찬은 유비를 고당, 성경을 평원, 도겸을 발간에 주둔시켜 원소를 압박했다. 조조는 원소와 힘을 합쳐 모두 격파했다. 세월이 흘러 194년 9월, 어찌된 영문인지 원소는 조조에게 사람을 보내 하친을 맺자고 설득하죠. 싸운 적도 없는데 말이죠. 어쨌든 간에 당시 조조는 서주목 도겸을 공격하다 여포에게 뒤통수 제대로 얻어맞고 본거리 연주를 거의 잃었으며 여포와 장기간 치열한 전투를 벌인 후라 원소의 제안을 받아들이려 합니다. 그러나 참모정욱이 거절할 것을 권했고 조조는 그의 의견을 따르죠. 이제 조조 주위를 한번 들러보시죠. 동쪽에 여포와 도겸, 북쪽은 원소, 남쪽은 원술, 서쪽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이각각각사. 숨막히죠. 사방엔 온통 호랑이와 사자들밖에 없으니까요. 사면초가에 빠진 조조랄까? 이때 동쪽에서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도겸이 죽고 사실상 무명에 가까웠던 인물 유비란 자가 도겸을 대신해 서주를 다스리게 된 것이죠. 조조는 유비를 알고 있었을 겁니다. 과거 190년 겨울에 원소와 함께 원술 공손찬 연합 세력을 격파할 때 유비가 공손찬 시야에 있었고 서주에서 무자비한 학살을 벌일 때 유비가 나타나 도겸을 도우러 왔다 하길래 격파시켜버렸으니까요. 아, 여기서 잠깐. 유비가 왜 무명이냐고요? 이건 잠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조조에게 있어서 유비란 그저 적이었을 뿐이었죠. 그러나 원소와 사이가 틀어지고 여포에게 연주를 빼앗기며 사면초가에 빠진 조조. 이때까지 그저 적이었던 유비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유비. 그는 어딜 가나 인정받고 영웅이라 불린 인물. 먼저 그의 인생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전안의 네 번째 한계인 경제의 군함 중상조당 유승의 후손이나 몰락한 가문의 유비. 그는 집신과 자리를 엮어 생업으로 삼을 만큼 가난했죠. 한건적이 반란을 일으키자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으며 한건적 토발에 세운 공으로 간직 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그러나 도구가 간직을 해소하러 오자 죽도록 패고는 간직을 버리고 달아날 만큼 터프한 모습을 보인 유비. 그 후 공손찬 시야에서 활약하며 공을 세워 평원태스가 되었고 조조가 잔혹하게 서주를 공격하자 도겸의 요청을 받아들여 서주로 달려가 도겸을 돕게 되죠. 도겸은 유비란 인물을 알아봤는지 유비가 아니면 서주를 안정시킬 수 없어 라는 말을 남기고 돌연 죽고 말죠. 미축하진 등이 서주를 다스릴 것을 요청하자 유비가 말했습니다. 원술이 가까이 수춘에 있으니 이주를 그에게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공손하게 거절한 것이죠. 북해태수 공용까지 나서 유비에게 말하길 백성에게 유능한 인물에게 맡기자는 것이니 하늘에 내려진 좋은 기회를 놓치면 나중에 후회도 늦을 겁니다. 마침내 유비는 서주를 다스리게 되었다. 이 부분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유비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며 그를 받아들이는 데 동의하죠. 유비는 위기에 빠진 서주를 도우러 왔을 뿐인데 말이죠.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당시 서주는 조조에게 대적할 만한 인물이 없었고 구원하러 와준 유비에게 보답하고자 했던 서주 지역 귀족들의 마음일까요? 아니면 호시탐탐 서주 땅을 노리는 지방 군벌에 맞서 서주 지역 귀족들의 재산과 권력을 보호해줄 누군가가 필요했기 때문에 유비란 인물을 낙점 지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어찌됐건 바로 원술이 유비를 공격해왔고 유비는 원술과 맞서 싸우게 됩니다. 여기서 원술이 바로 공격해 왔다는 것은 앞서 말한 대로 원술은 서주를 노리는 대표 군벌 중 한 명이었고 유비 역시 원술이 가까이 있으니 라는 말을 남긴 것을 보아 유비도 원술 눈치를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서주 지역 귀족들은 유비를 내세워 무력으로 자신들을 보호해줄 적임자를 찾은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도겸을 도우러 왔다는 이유만으로 유비는 영웅이니 서주목을 물려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조금만 더 보시죠. 당시 원술은 유비란 존재를 몰랐고 꼭 알았더라도 가뿐히 이길 수 있을 것이라 여겼던 것 같습니다. 삼국지 여포전 배송기주에 따르면 원술이 여포에게 서신을 보내 말했다. 내가 태어난 이래 천하에 유비가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는데 유비가 거번에 나와 싸웠어. 내가 장군의 위명에 힘입어 유비를 격파했으니 라는 구절이 있죠. 즉 무명에 가까웠던 유비는 서주목이 되자마자 천하의 이름을 알리던 원술과 맞서 싸우게 된 것이죠. 다시 사면초가에 빠졌던 조조. 원술이 서주를 공격하자 조조는 숨통이 트였는 듯 근대를 재정비해 여포와 연주를 두고 치열하게 싸움을 벌이다 승리를 거뒀고 이제 주위를 둘러보니 아니 이게 웬걸. 원술이 서주 먹을 줄 알았는데 유비란 자가 원술을 상대로 계좌 싸우고 있었던 것이죠. 오, 놀라운데? 여유가 생긴 조조는 천자를 영접하고 제호를 호령하기 시작합니다. 표를 올려 유비를 진동장군으로 삼고 의성정의를 봉해 유비를 응원하죠. 참고로 진동장군은 조조가 사공이 되기 전까지 맡고 있던 간직으로 전시 때 2000석 이하의 관리를 죽일 수 있는 지절의 권한을 가지고 있죠. 즉 항제를 대신해 공식적으로 원수를 처단하라는 뜻인 것이죠.
저는 이때를 기점으로 조조가 유비를 슬슬 영웅으로 생각하기 시작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원슬이 서주를 먹었으면 천하의 판도는 원씨에게로 넘어갔을 테니까요. 인정받기 시작한 유비는 원슬과 열심히 싸우다 여포에게 뒤통수 맞고 서주를 빼앗기게 되죠. 자신의 본거지였던 서주를 빼앗긴 유비. 그런데 저는 유비가 서주를 빼앗긴 이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자기 땅을 빼앗아간 여포와 돌연 화해하길 청하며 소패로 돌아간 것이죠. 물론 여포가 유비의 처자식을 돌려보냈다는 것을 보아 가족을 위한 행동으로 볼 수도 있지만 소패로 돌아온 유비는 금방 1만여 명의 군사를 얻게 되죠. 의문, 이 1만여 명의 군사는 어디서 온 것일까? 어쨌든 유비가 군사를 얻자 이를거린 여포가 공격해왔고 싸움에서 패한 유비는 조조에게 몸을 의탁하자 정욱이 조조에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죠. 제가 보기에 유비는 영웅의 재주를 가졌고 민심을 많이 얻었으니 남의 아래에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를 제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조가 답하길 지금은 영웅들을 거둘 때인데 한 사람을 죽여 백성들의 인심을 잃을 수 없으니 아니되오. 이 구절을 통해 조조는 유비와 영웅을 논하기 전부터 이미 유비를 영웅이라 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조조는 유비를 듣떻게 대하며 영웅 대접을 제대로 해주죠. 여포에게 서주를 빼앗긴 유비를 예주목으로 삼아 그를 위로했고 상수를 올려 자장군으로 삼고 항상 정중하게 유비를 대하며 밖으로 나갈 때는 같은 수레를 타고 앉을 때도 자리를 함께 합니다. 그런데 유비는 돌연 소패로 돌아가 군사를 모집하려고 하죠. 아마도 서주를 빼앗은 여포에게 복수를 위한 목적인 것 같은데 조조가 나서 군사까지 지원해주나 유비는 여포에게 또다시 패하고 말죠. 결국 조조가 직접 여포 정벌이 나서 유비를 도와 여포를 멸하고 서주 땅을 되찾게 되죠.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유비는 서주에 남지 않고 허도로 가게 되었고 유비의 기반이었던 서주는 조조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삼국지 촉서 선주전에 조조가 도왔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말이죠. 어쨌든 유비가 허도에서 머물게 됨으로써 조조와 유비가 영웅을 논하는 삼국지 속 명장면이 이때 탄생하게 되는데 패망 직전의 원술이 서주를 지나 원수에게 가려고 하자 유비는 이 기회를 빌어 다시 서주로 가게 됩니다. 이번이 세 번째죠. 더구나 동승과 함께 조조를 죽이기로 모의한 후에 말이죠. 이쯤 되면 유비는 소패 아니 서주에 무엇을 숨겨두었거나 아니면 그곳에 굉장히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당연한 것이 도겸에게 공식적으로 서주를 물려받았고 서주 기독세력과 원소의 지지까지 받으며 유비가 근벌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된 땅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서주에 도착한 유비는 원수를 격파한 후 서주자사 차주를 죽이고 잃어버렸던 서주 땅을 되찾게 됩니다. 194년 10월 도겸이 죽은 후 서주를 물려받아 196년 겨울 여포에게 서주를 빼앗겼으니 서주를 다스린 기간은 약 2년. 조조와 영웅을 논한 후 199년 12월에 서주를 되찾았으니 5년 만에 컴백한 것이죠. 그런데 유비가 서주에 돌아오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삼국지 촉서 선주전을 함께 보시죠. 동해군 창패가 반란을 일으켰고 그년에 많은 사람들이 조조를 배반하고 유비에게부터 병력이 수만 명에 이르렀다. 바로 이것입니다. 민심. 여포에게 패한 후 조조에게 몸을 의탁하자 정욱이 했던 말. 유비는 영웅의 재주를 가졌고 민심을 많이 얻었으니 남의 아래에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민심이란 서주 백성들의 민심인 것이죠. 유비가 서주를 다스린 시간은 고작 2년. 2년 만에 서주 민심을 잡았고 무명에 불과했던 유비가 원수가 대등히 싸우기까지 하며 이뤄낸 성과. 조조가 유비를 왜 영웅이라 했으며 유비가 힘들 때마다 서주만 가면 군사가 모였던 이유. 서주 지역 재산과 비축이 여포에게 패한 유비에게 전 재산을 털어 지원해준 이유. 조조와 유비가 여포를 멸하고 서주를 유비에게 넘겨줄 수 없었던 이유. 조조가 서주에서는 얻을 수 없어 유비를 이용해 얻고자 한 것. 조조가 유비를 영웅으로 인정했음에도 죽일 수 없었던 이유. 바로 서주 백성들의 민심이었던 겁니다. 반대로 유비가 서주를 다스리던 시절 그는 스스로 깨우쳤을 겁니다. 내가 할 수 있겠구나. 유비가 형주에 머물던 시절 조조가 군사를 이끌고 형주로 향하자 유비는 그를 따르는 무리 10만여 명을 이끌고 갔고 어떤 이가 말했다. 빨리 가. 강릉을 지켜야 합니다. 따르는 자들은 많으나 싸울 수 있는 자는 적으니 만약 조조의 군사가 다다르면 어찌 막겠습니까? 유비가 말하길 큰 일을 이루려면 반드시 민심을 근본으로 해야 하오. 지금 백성들이 나를 따르는데 어찌 그들을 버리고 갈 수 있겠소? 유비가 입지로 들어가자 가장 먼저 행한 일. 북쪽 가맹에 이르러 곧바로 장로를 도발하지 않고 두터운 언덕을 베풀어 민심을 얻었다. 결국 무엇보다 인재를 중시했던 조조는 무엇보다 민심을 중시했던 유비에게 당신은 영웅이요 라고 했던 진정한 이유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하나 더 남았습니다.
서주 지역의 민심이 유비에게 향했다면 조조는 원수를 토벌하라며 왜 유비를 서주로 보냈을까라는 것이죠. 정욱과 각가가 나서 절대로 유비를 놓아주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자칫 잘못되면 호랑이에게 이빨을 끼워주는 격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라면 먼저 원술이 죽은 시점부터 봐야 하죠. 호환서 원수전에 따르면 원술은 북쪽으로 가 청주 원담을 따르려 했으나 조조가 유비를 보내 원술을 막게 하니 원술은 수춘으로 돌아갔다. 6월 강정에 이르러 탄식하며 나 원술이 이 지경까지 이르렀구나. 그리고는 분개하다 병을 얻어 피를 토하고 죽었다. 즉 원술은 199년 6월에 죽었으니 유비는 적어도 4, 5월쯤 서주에 갔다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죠. 이제 당시 하복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호환서 원소전을 보겠습니다. 199년 봄, 원소는 공승찬을 공격해 마침내 유주 땅을 평정했다. 이에 10만 정병과 1만 기병을 모아 허드를 공격하고자 하여 신배와 봉기에게 군사를 총괄케 하고 전풍순신 및 남양의 허유를 책사, 알량과 문추를 장수로 삼았다. 또한 호환서 헌재기에는 공순찬이 3월에 패했다고 정확히 나와 있죠. 즉 3월 원소는 공순찬을 정벌해 하북을 통일했고 곧이어 허도를 공격하려고 하자 원소와 조조 세력 간의 군사적 긴장 상태는 더욱 고조되었다. 4, 5월 원술이 청주 원담에게 가려고 하자 허도를 비울 수 없었던 조조는 유비를 보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조조 유비와 함께 영웅을 논하고자 합니다. 영웅이란 무엇인가? 저는 영웅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 생각을 하옵니다. 승상과 황승 모두 이미 한 줌의 개가 되어버렸습니다. 영웅을 논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하하. 다음 조조가 가늘을 배웅한 곳이라는 파른교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